다음 질문 해볼게요. 또 자산 배분을 레버리지하면 수익률도 두세 배가 가능할까? 요 영상 있더라고요. 아, 예. 네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영상을 찍을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레버리지를 전혀 안 쓰고 대부분 자산 배분을 하시는데, 사실 헤지펀드들, 미국의 헤지펀드들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을 쓰면서도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네, 특히 미국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 수익률이 진짜 좋다고 예. 그래서 레버리지를 뭐 아주 과도하게 쓰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산 배분 효과 플러스 레버리지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아직 자문 상품으로는 안 만들어 놨는데 충분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올라간다. 뭐 그래서 자산 배분 1배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8%다. 그러면 2배짜리는 16% 이렇게 나는 건 아니고요. 8%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2, 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있게 늘어나면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리스크는 좀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만큼의 혜택이 있다면 이런 거를 이제 차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계속 제가 고민해서 하는 게 이제 제 업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이제 맡겨서 그 부분을 그냥 계속 온고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이제 제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하는 영상들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저 이 영상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경기 침체는 이것에 투자해보세요. 이거 그 영상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앞서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한국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죠. 그래서 GDP 그로스도 굉장히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다 우울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3.5%인데 저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렸죠.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못 올리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그 GDP 성장률이 낮은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가 3.5%, 우리는 3.5인데 얘네들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서 떨어져도 국채의 국채의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장기 국채에 투자하면은 사실은 그 변동이 커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잔존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다 장기 국채라고 보거든요. 근데 10년짜리 장기 국채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빠지면 장기 국채는 10% 올라요. 근데 이 30년짜리 장기 국채인 경우는 얘가 1% 빠지면 이 채권 가격이 30% 올라요. 엄청나네요. 30%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 금리 변동에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물론 반대 경우는 더 많이 빠지죠. 그런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한데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2% 초반이다, 뭐 아니면 2% 언더다, 뭐 이렇게 뭐 다들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의 이제 3.5의 금리보다는 잠재 성장률이 2% 뭐 초든 아니면 2% 언더든 그렇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국채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장기 국채, 한국의 장기 국채가 괜찮은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ETF에 대해서 또 이야기 다시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ETF 중점적으로 지수 추종 위주로 그 소개를 많이 투자를 이야기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ETF에 대한 질문들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너무나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편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ETF에 대한 예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한국거래소에서 갖고 온 자료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거래소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이 장기 투자하는데 자신 없으면 인덱스 펀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명한 유언이 있죠. 그게 VOO라는 ETF입니다. 미국 S&P 500 ETF고요. 그 다음에 짐 로저스가 이제 상품 투자, 커머더티 투자에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는 항상 ETF로 투자한다. 그래서 뭐 괜찮다. 이거 폴 사뮤엘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인덱스 펀드 상품은
바퀴와 알파벳 발명만큼 가치가 있다. 예,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예. 이런 이제 투자 대가들이 인덱스 펀드, ETF에 대해서 이제 칭송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인덱스하고 액티브 이거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액티브는 종목을 직접 펀드 매니저가 고르는 거고, 인덱스는 그냥 이 시가총액 방식의 그 인덱스를 따라가는 패시브 투자라고 하죠. 패시브 투자인데, 이 액티브해서 펀드 매니저가 골라서 수익률이 좋으면 액티브를 하죠. 근데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신문사에서 이거를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애널리스트하고 원숭이하고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수익률 게임을 해봤는데, 이게 원숭이가 1등을 하고 애널리스트가 졌어요. 네, 그게 그게 유명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2008년도에 한국의 이제 유리자산이라는 운용사에서 여기 대표님이 인덱스 펀드하고 액티브 펀드하고 한번 경쟁해보자, 10년 경쟁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공헌을 하시고, 액티브 펀드의 평균치하고 그 운용사가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의 이 수익률 평균치를 10년을 대결을 한 거죠. 10년 대결이 끝나 보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는 72%, 그 다음에 액티브 펀드 합계를 보니까 31%인 거죠. 차이가 많이 나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액티브 펀드, 뭐 물론 뛰어난 액티브 펀드도 있었겠지만 평균으로 놓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에서 지난 15년 동안에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 봤을 때 패시브가 인덱스 펀드가 이긴 게 87.7%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많은 액티브 매니저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긴 사람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88%의 액티브 매니저는 인덱스를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2%를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를 고르는 것 자체, 이게 확률 낮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전문가, 굉장히 뭐 경험이 많은 투자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맡겼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패시브만큼, ETF만큼.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국, 한국, 원숭이 다 지금 통계적인 얘기가 패시브, ETF를 해라, 인덱스 펀드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지금 시장을, 제가 아까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효율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효율적인 시장을 이 액티브 매니저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 매니저들이 대부분 진다. 이게 이미 검증이 됐다. 그러면 우린 선택은 당연히 ETF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ETF라는 게 지금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이제 그 기본적인 지수 추종을 갖고 기본적인 거, 또 ETF 상품이 이제 대박을 치기 시작한 게 이제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배수를 붙이면서 네. 뭐 이제 뭐 롱이나 숏이나 배수나 또 여러 가지 또 섞고, 뭐 요즘 채권이랑도 섞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다양하게 해서, 대신에 중요한 거, 이 지수 중심으로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시장이 효율성이 높고 말 그대로 안전하고 이제 투자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